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정치권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요되는 예산 496억 원 당선인 측에서 협조를 요청하게 되면 청와대가 예비비 집행에 동의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어제 청와대가 예비비 안건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시일이 너무 촉박해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당장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게 되면 안보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어제 오후 늦게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안보 문제를 유난히 강조했습니다.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안팎으로 우리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군이 최고의 안보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할 때입니다.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 요인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 개최기에 더욱 경계심을 갖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안보와 경제, 안전은 정부 교체기에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협력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이며 정부 이항의 핵심 의무입니다. 우리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 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습니다. 각 부처도 국정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면서 업무 인수인계 지원에 충실히 임해주길 당부합니다.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습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국민 발표와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제 오후에 있었던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왜 필요한 예비비 안건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 결정을 한 이유는 무엇이다 라고 어제 설명을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대선 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한 바 있어서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뜻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입니다. 국방부와 합참, 관련 기관 등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뜻은 시청자 여러분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당히 긴 시간 격렬한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김재원 최고위원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이제 5월 9일 자정까지 임기죠. 임기이고 또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그 권한과 책무를 다하시겠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자꾸 이제 국가안보 마치 군 통수권자로서의 기본적인 권한 행사나 또는 국군 통수권이 침해받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그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해서 국민들의 요구에 그 대답하려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한테 조금 같이 섞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희들 보기에는 물론 대통령께서 이제 국방부 청사에 있는 그 국방부 군인들이 그 이동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이제 후임 대통령이 집무실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이고, 그 부분 때문에 국군 통수권이 뭐 침해된다든가 안보 공백이 현실적으로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저는 오히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득표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0.73%포인트. 예,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선 후에 이 정권을 그 넘겨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 심리가 좀 있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 후임 대통령 윤석열 후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내놓은 공약을 내가 왜 지켜줘야 되느냐. 나는 그때 당시에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상 지키지 못했지만 후임 대통령이 그것을 그 지키면서 물론 용산으로 이전하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와서 국민 품으로 가겠다고 했던 그런 약속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과도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후임자가 지키는 데 대해서 그것을 뭐 좋게 보고 좀 협조해주고 또 국민들께 그 좋은 모습을 주기보다는 약간의 그 대선 불복 심리와 함께 내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후임 대통령 당선인이 지켜가는 일을 왜 내가 해야 되느냐, 이런 심리에서 지금 저런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저런 이야기 자체가 뭐 민생, 뭐 안보 공백, 뭐 그다음에 예산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부차적인 문제이고요. 그 심리적으로는 그런 내용이 강하다고 봅니다. 대선 불복 심리가 작용한 것 같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지키지 못했던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 윤석열 당선인이 지켜내겠다는 데 대해서 협조하기보다는 뭔가 자신이 하지 못한 것을 하게 된 데 대한 뭐 일종의 그런 심리라는 겁니까? 예. 대선 불복 심리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최재성 전 수석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 너무 나간 얘기인데요. 사실 뭐 단 한 표 차이든 뭐 만 표 차이든 결과가 이미 났고요.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이 제도 자체를 불복 심리로 제도를 엎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로 온 거고요. 이재명 후보도 승복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자가 배출된 이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축하 전화도 하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도대체 불복 심리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 심리적 근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로요, 문재인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집무실 국방부 이전에 대해서 뭐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내용적으로 그럴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또 몽리를 부리거나 불복 심리를 작동할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는 윤석열 당선인이 어떻게 보면은 이 집무실을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통령은 그래 하고 받으면 되는데, 첫 번째로 아니 취임하고 하면 될 일을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이게 뭐 거기가 지옥입니까? 거기가 무슨 뭐 사람 잡는 곳입니까? 뭐 그런 것이 전제돼 있기 때문에 시일이 너무 촉박하고, 시일이 촉박하다는 거는 대통령의 기본적인 이제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군인들이 움직여야 되고 국방부 청사 합참이 움직여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러면
현재 통수권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고민을 던져준 거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요, 뭐 굳이 국민 여론 이 조사된 거 뭐 갖다가 얘기할 필요도 없이 사실은 예산 문제를 이 예비비를 쓰자는 문제를 처리하는데도 일주일은 걸리는 거 아닙니까? 행안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한테 요청하고 이게 국무회의로 넘어오려면은 최소한 일주일은 걸리는데요. 이거 바로 그 다음 날 하라는 거는 그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가서 앞으로 한다 그래도 이제 40일 남는 거예요. 그러면 40일 남는 시간에 이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거기서 대통령의 책무, 통수권자로서의 책무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던져준 거는 윤석열 후보고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진행될 수 있는 일이면은 문 대통령님이 그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것은 내용의 시시비비를 떠나서 그냥 취임하고 하면 될 일을 왜 40일 만에 하려고 하는 데인가에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최근 들어서 유튜브와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이미 여러분께 오늘은 어떠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다 예상하시죠.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도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할 것이다. 미리 방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영진의 소통 창구 주소창에는 어떤 의견이 올라왔는지 보고 두 분께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제 옆으로 질문이 보이시죠? 먼저 제일 위에 중요한 결정을 국민적 공감과 확실한 계획 없이 한다는 것은 졸속 행정이다. 윤석열 당선인 측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질문, 이전하는 건 좋은데 이전을 너무 급히 서두르는 것도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역시 비판적입니다. 일단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더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해야 한다.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출범도 하지 않은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게 정상인지 지방선거 앞둔 전략 아닌지 청와대를 비판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되는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짧게 한번 답변을 주시죠. 중요한 결정을 국민 공감과 확실한 계획 없이 한다는 게 졸속 행정이다. 이전은 좋은데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사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국민들께 속속들이 뭐 설명하고 동의를 뭐 구하지 않았다.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와서 그 일반 우리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이 그 생활하는 그 일반적인 그 업무 공간과 같이 만들어서 소통하고 국민들과 부대끼면서 하겠다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까지 공감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다만 이번에 이게 이제 뭐 국방부 청사로 간다 또는 외교부 청사로 간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불편함 또는 뭐 비용 이런 것을 지금 좀 과장되게 공개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공세를 취하니까 결국은 국민들도 조금 걱정스러워 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그 2008년도에 그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얼마 후에 광우병 시위가 있는 걸 보고도 저희들이 네. 많은 그 느낌을 받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민주당이나 또는 청와대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자료가 과연 정확한 것인지 또는 국민들이 정말 그렇게 걱정을 해야 될 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께서 이게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오해하실 수는 있는데 이것은 사실 그동안 대선 과정을 거쳐서 수차 이야기를 해온 사안이고 또 국민들께서도 상당히 동의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동의했다는 걸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거죠? 대통령의 당선이 됐다. 그것은 동의한 것이다. 뭐 이런 그것만 말씀이십니까? 가지고 과거에 이제 뭐 그 민주당 이 여당으로서 늘 야당에 대해서 좀 고압적으로 나올 때는 그런 식으로 대통령 공약이다. 대통령이 뭐
다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뭐 당선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그동안 오랫동안 국민들이 원하던 바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절차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조금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편함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막연한 추측 때문에 저런 걱정을 좀 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참 질문할 게 점점 더 많이 생각이 나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번엔 최재성 전 수석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청와대를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또 다른 국정공백을 생기게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왜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 문제를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느냐. 이게 지방선거를 겨냥한 전략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우선요. 선거 전략으로 굳이 따지자면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이 이게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발목 잡기라는 지적도 있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사실은 논쟁할 필요도 없는 일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를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닌데 너무 졸속으로 하게 되고 과정상의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니까 불과 이제 40 며칠 차이니까 취임 후에 검토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안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졸속으로 너무 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나온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안에 들어가면은 더 공백이 생긴다는데요. 그거는 이치사항 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환 재개발을 해도 기존에 이 헐릴 이 아파트나 이런 지역에 대체 건물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짓고 난 다음에 입주하게 해주고 이런 게 상식이고요. 그동안 뭐 정부 청사 이전 과정 다 그랬습니다. 광화문 청사에서 근무하면서 세종시를 준비했고 과천 청사 근무하면서 세종시를 준비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 것이 하필이면 국방부 합참 요 문제가 꼈고요. 수도권 방어망이라든가 대공망, 그다음에 경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40일간에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요. 들어가서 차분하게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공백이 없는 거죠. 대통령 업무는 업무대로 보면서 그건 뭐 이치에 닿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국민들이 공감했다 그러는데요. 윤석열 후보 당시에 광화문 집무실 얘기는 공약을 못 지킨 걸로 일단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민 동의하고 소재 자체가 다른 거예요. 광화문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걸 못 지킨다고 판단이 됐고 그래서 이제 용산을 추진을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 공감하고는 이거는 종목이 다르다. 이미 운동장이 옮겨진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세부적인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이 부분은 공약을 지킨 것이다, 못 지킨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광화문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후보 시절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면 저희가 하나하나 그 공약을 지켰는지를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과 동행하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습니다. 권한은 전문가와 실력 있는 사람에게 과감하게 위임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제가 지겠습니다. 무엇보다 참모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탁상머리와 철진한 이념에 벗어나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3월 9일 대선 승리로 국민의 광화문 시대를 엽시다. 여러분,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본관, 영빈관을 비롯하여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제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김재현 최고위원님, 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후보 시절의 공약 그리고 당선이 돼서 발표했을 때도 그 공약은 일관되게 똑같아요. 그런데 광화문 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저렇게 목소리 높여서 외쳤는데 광화문 청사로의 이전이 아니라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이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광화문으로 가는 건 시민에게 재앙과도 같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후보 때 공약을 발표할 때도 이미 충분한 검토를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난번에 발표할 때 보면 당선되고 나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봤더니 광화문은 그리로 가는 것은 재앙이다. 그래서 용산을 선택한 것이다. 그건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라고 최재성 전 수석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 공약을 네. 대통령 집무실이 내가 광화문에 있는 사무실에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그 사무실이 정해져 있는데 예컨대 우리가 이제 저 정부 광화문 청사 또는 외교부 청사를 의미하죠. 대통령이 이 집무실을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이 집무실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청와대에서 나와서 국민들에게 그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일을 할 것이고 청와대와 북악산 인왕산은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돌려주겠다는 게 공약이잖아요. 예컨대 내가 청와대에서 나와서 이 건물에 들어가서 이 건물에서 일하겠다는 것이 그것이 공약의 중심이라면 지금 왜 이 건물에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또는 광화문 일대에 있는 어디서 일하겠다고 했는데 왜 광화문을 떠나 용산까지 갔느냐. 나는 광화문에서 반드시 일해야 된다고 믿는다라고 이의 제기를 한다면 그 말씀이 일견 뭐 전혀 틀린 것은 아니죠. 근데 지금 공약의 모든 내용은 그게 아니고 과거 권위주의 시대 또는 심지어 일제 총독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던 이 청와대의 모든 시설은 다 개방하고 국민에게 넘겨주고 나는 떠나겠다. 다만 그 앞에 있는 광화문 정도로 예상하고 또는 광화문 시대 자체가 그때 이미 위치를 설정할 때가 광화문 청사 한 군데만 산정한 것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김재현 최고위원님, 제가 윤석열 당선인이 이 공약을 발표한 날을 기억해요. 1월 네. 27일입니다. 네. 그날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을 했거든요. 네. 이 날을 기억하는데 그때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을 한 게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 청사에 구축하고 청와대 전체를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였습니다. 어쨌든 그 이야기는 지금 청와대를 돌려드리는 것이 주된 공약의 내용이고 그때 당시에 물론 정부 광화문 청사에 입주하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정했겠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곳을 후보지로 산정을 하고 전부 검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후보가 예를 들어 여기도 갈 수 있고 여기도 갈 수 있고 여기도 갈 수 있고 그렇게 공약을 하는 건 아니죠. 어쨌든 지금 이야기가 결국은 왜 국방부로 가서 국방부를 이전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로 계속 초점을 맞추는데 저는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은 굉장한 자신의 대통령의 권위에 대한 양보와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대통령으로 남기 위해서 큰 결단을 한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지금 왜 광화문 청사로 들어가지 않느냐의 논리 또는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전혀 초점과 맞지 않다고 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용산을 도대체 언제부터 검토한 것이고 용산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이야기를 한 것이냐. 오늘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국회 잠시 뒤에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만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는 수립 계획을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그게 6일 전이라는 거예요.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하기 6일 전. 근데 이제 그러니까 물론 현 국방부니까 현 정부의 네. 국방부니까 당선인 측에서 미리 함께 검토하고 함께 고민하자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사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네. 용산으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제 당선인도 예전부터
공약을 발표할 때부터 이미 검토는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때는 이런 방구 그 얘기가 없었다가 이번에 용산 얘기가 나왔고 더군다나 신문사의 한 기자하고도 상의를 했고 기자가 권유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그 내용 의견을 구한 것은 맞다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현 씨인가요? 현재 경호처장으로 유력시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이라고 하는 계획이 정말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철저하게 장단점 다 고려돼서 된 것이냐. 여기에 국민 의견 수렴 절차는 완전히 배제가 돼 있고 빠져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러저러하게 이걸 졸속 불통 리더십 이렇게 비판하고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지금 계속 당초에 광화문의 그 정부청사 여기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국방부로 왜 가야 되느냐? 그 이유만 한정해서 자꾸 지금 논리를 전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약을 발표하면서 예를 들어 청와대에서 나온다는 의미로 광화문 시대 그리고 광화문 시대라고 할 때는 광화문에 청사가 있으니까 내가 건물에 집무실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보편적인 이야기로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근데 세부적으로 이제 이전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 보다 이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덜한 곳으로 이전하는 그런 노력을 한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한 가지 그 광화문 시대라고 해놓고 왜 광화문이 아니라 용산이냐? 용산에 가면 국방부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보 공백이다. 또는 돈이 많이 든다. 지금 이런 쪽으로만 계속 가요.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권위주의 시대부터 사용해 오고 그 청와대에서 그 대통령이 집무실을 운영하고 대통령이 일하면서 느끼는 우리 옆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답답함 또는 국민과 유리되는 리더십 문제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광화문으로 나오겠다고 이야기했고 그 실무적인 것은 조금씩 바뀔 수가 있죠. 그러나 사전에 여러 후보로 저는 뭐 저 외교안보연구원까지 그 검토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을 가지고 지금 공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님께 간략하게 대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이제 정치적 기반이 대구 경북 지역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구시장이나 경북지사에 나선 후보가 대구시청 경북지사 청사를 말이죠. 지금 있는 곳에서 어디로 옮겨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느 시대를 열겠다고 얘기를 했다. 그럼 어느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선이 되고 나서 거기도 인수위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검토해봤더니 그 동네보다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 동네로 가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요. 제가 기존에 있는 청사를 허물고 뭐 새로 짓고 이러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한 40일 남았는데 이 건물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근데 이제 지금 대구시청이 중구에 있는데 이 달서구에 하나의 예를 든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예. 저도 똑같이 예. 달서구에 이전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나서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대구시청은 어디를 가면 그 지역이 좋아해요. 그리고 이전하기 전의 이 지역은 공동화되니까 싫어해요. 청와대는 싫어. 근데 청와대는 거꾸로예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비교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이고 또 하나는 청와대가 지금 단순히 이전하는 문제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뭐 그 이전하는 동안에도 뭐 저 국방이 공동화된다 또는 국방의 위기가 온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문제이긴 한데 대통령이 중요한 것은 청와대에서 나오겠다 그리고 청와대를 시민품으로 돌려준다는 그 무한의 또 이익을 위해서 나머지 비용이나 또 다른 불편은 좀 희생하겠다는 그런 취지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재성 전 수석께는 김은혜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의 반응이 어제 오후에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 측이 오늘 오전에 어떤 반응 보였는지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죠. 저희는 일하고 싶습니다.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어떤 일이든 현실적 난관은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난관을 이유로
꼭 해야 할 개혁을 우회하거나 미래의 국민 부담으로 남겨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때 그걸 듣고 이 두 정부가, 즉 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두 분이 공감대를 가진 몇 안 되는 공약이니까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아니더군요. 저희는 무서운 세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5월 10일 0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날부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국군 통수권자이자 행정각부 통할의 자로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징성을 갖고 저희가 책임감 있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주무시는 분을 저희가 어떻게 나가라고 합니까? 자, 주무신 분을 보고 어떻게 나가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저 문제가 말이죠. 우리가 말이 쉬워서 5월 10일 취임하는 첫날부터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5월 9일 자정까지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러면 거기에 깔려있는 뭐 망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대로 다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5월 10일 0시부터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시작합니다만 그 다음날 아침까지 통상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런 상황인데 5월 10일에 바로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청와대 건물 안에까지 막 국민이 들어가고 이런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인 거는 분명한데 우리가 또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서운 세입자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선은 뭐 자정을 기해서 국민께 개방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자정에 청와대에 올 국민이 누가 있어요? 아니 요즘 분들은 만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아닙니다. 며칠을 줄 서서 기다리긴 왜냐하면 하니까. 그 앞에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선인 인수위 쪽에서 청와대 관람 접수받고 다 할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국민들은 그 이후에 절차를 거쳐서 이제 청와대 오시는 거고 또 오기 위한 또 여러 가지 또 손봐야 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 대통령을 비롯해서 청와대 직원들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국민들이 0시부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야말로 이제 저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립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주 의외로 이건 심플한 문제거든요. 네? 일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니고요. 청와대 다음 대통령 당선자,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는 청와대에서 일해라 이거 아니에요. 네? 청와대 그냥 계속 임기 내에 있어라 이게 아니고 옮기고 싶으면은 옮겨라. 공감한다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뭘 방해하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착오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나는 후보 시절에 용산을 검토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고 봐요. 후보가 한 표라도 더 얻고 선거를 치르고 있는 와중에서 이것을 어떻게 검토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참모진이 안 보여요. 후보와 참모진 누가 용산을 후보 시절부터 검토했는지 한번 밝혀보세요. 참모가 안 보이면은 광화문이 안 되니까 급격하게 용산으로 지금 틀은 건데 그러면 이거는 어떤 참모하고 의논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후보 시절에는 용산은 검토되지 아니하였다. 검토됐으면 얘기를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후보 시절에 검토했어도 이것이 정상적으로 검토된 것이냐 아니면은 이 선거 캠프나 참모진 외에 다른 곳에서 했느냐 아니면 윤석열 후보 혼자 생각이었느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윤석열 후보가 정치에 입문한 지 7개월인가 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광화문은 검토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시대를 얘기를 했었고. 그러나 이 국방부 합참이 낀 이 복잡한 용산 문제를 선거 과정에서 검토했거나 혹은 후보가 되기 전에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윤석열 후보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뭐 명확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 결론은 어디로 할 것인가가 아니에요, 이거는. 청와대 무조건 안 들어간다가 먼저 전제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고 당선인발 폭탄을 터뜨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한다보다는 안 들어간다가 전제된 거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보세요. 노무현 당시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지금의 장소로 꽉 박아서 얘기했나요? 국가대사기 때문에 충청으로 한다 정도로 그랬죠? 얘기를 예. 한 겁니다. 그리고 오랜 검토를 거쳐서 현재의 세종시의 이 정부 청사를 이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복잡한 일이에요. 요 청와대를 이전하는 문제는. 그래서 행정수도 사례를 봐도 이것은 너무 졸속이고 급격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행정수도는 보안상의 문제는 있지만 수도권 이 방공망이라든가 또 청와대 중심으로 이런 이제 군사 시스템을 갖춰왔던 것하고는 조금 다른 거거든요. 그러나 거기도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추후에 검토해서 갔단 네.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청와대는요, 여기서 윤석열 당선인 근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방해하는 거 아니고요. 시간을 갖고 정확하게 해서 좀 검토를 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거고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는 얘기에 다름 아닌 겁니다. 근데 이것을 0시부터 그냥 10일 자정부터 돌려주겠다고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하여튼 당선인발 갈등과 당선인발 충돌이 지금 계속 야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저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윤석열 당선인이 브리핑을 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40분에 걸쳐서 받고 정말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는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습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못 박아두기 위한 그 브리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에 그러면 이제 가는구나 해서 정리가 된 게 아니라 그다음부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야, 저게 왜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빠졌지? 그리고 또 민주당이 이제 반대하고 비판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윤석열 당선인의 개인적인 소신, 국민들과의 의견 수렴 절차가 빠진 이 중대한 사안을 저렇게 가느냐라고 하는 민주당의 반대가 공개적으로 강화되면서 하나의 선거 정치 쟁점이 돼버리고 뭐 길게 나간다면 지방선거의 하나 쟁점이 될 수도 있겠죠. 5월 10일에 대통령이 취임하고 20일 있다가 바로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되니까요. 그리고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행정수도 이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2번이나 받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걸쳐서 법이 만들어지고 위헌 결정도 받고 다시 또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 그런데 물론 지금 세종시가 만들어진 데 대해서 과연 효율적이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다. 이미 국민적 합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장관들이 세종에 있다가 서울에 있다가 왔다 갔다 자리 비우고 이런 비효율성은 우리가 이미 감수하고 나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 중대한 사안 이번에 우리가 느낀 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김재원 최고위원님.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하면 옮기는 거구나. 대한민국 청와대는 숱한 비판이 많았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대통령은 저기서 일하고 저기서 잔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나 옮길래 그러면 옮겨질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5년 뒤에 다른 대통령 당선인이 국방부 청사요. 아직까지 공사도 다 안 끝났고 해보니까 여러모로 시민들에게 주는 불편이 너무 커요. 저는 지금 공원으로 개방이 돼 있긴 합니다만 예전 시설이 대부분 남아 있으니까 청와대 예전 시설이 10개의 크기라고 한다면 저는 4개만 쓰고 6개는 여전히 국민들에게 다 돌려드리고 그 4개의 시설 청와대로 다시 돌아갈래요. 또 청와대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있는 곳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또 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번 과정은 윤석열 당선인의 정치적 결단 이것만 부각되지 국민 동의 절차는 생략돼 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그 간극을 어떻게 메꿔 나갈 것이냐. 5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 지금 5년 뒤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까지 그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나와서
지금 광화문이든 뭐 용산이든 어쨌든 그 대통령 집무실을 일반 그 오피스 빌딩이 있는 그런 구역에서 마련해서 그 대통령이 일하겠다는 데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서양의 유럽의 어떤 나라들에도 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다운인가 이렇게 해서 그 길거리에 수상 집무실 있지 않습니까? 상징성이 있죠. 거기에 그렇죠.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우리 대통령도 저 궁궐 그 궁궐인 경복궁 뒤에 경복궁의 별궁처럼 만들어진 청와대에서 나와서 왕처럼 군림하거나 왕의 의식의 국왕이라는 그런 어떤 의식 속에서 살지 말고 일반 국민들의 일하는 일터에서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었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저 약속은 저렇게 하지만 결국은 안 지킬 거다. 왜냐하면 청와대에 들어가면 너무나 좋거든요. 대통령으로서는 너무나 편하고 뭐 집무실을 운영하기도 좋고 자신이 그 느끼는 정서적인 어떤 그 입장도 훨씬 좋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어서 청와대에 들어가서는 밖으로 집무실을 옮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아마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다 못 드려서 그런데 충분히 그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 들어가서 한 6개월 내지 1년 근무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또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하루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저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이제 와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물론 저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알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와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을 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서 비판하는 국민이 많았지. 정말 저런 문제가 있었구나. 저 약속은 안 지키는 게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내지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키지 않았지만 국민들이 요구했던 또 국민들이 원했던 그런 그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는 약속 그것을 대선 기간 중에 약속을 하고 또 그것을 지금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과정인데 지금 만약에 지금 그 문재인 청와대나 또는 정부 여당에서 하는 말들이 전부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저는 대통령이 청와대 밖으로 나와서 집무실을 만드는 것이 훨씬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여러 가지 주장 자체에 굉장한 과장과 오해와 억측이 있고 심지어는 도대체 과학적 근거도 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국방에 대해서 마치 엄청나게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5년 내내 김정은 정권에 설설 끼면서 아무런 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제 와서 무슨 국방에 큰 위기가 있고 잠시라도 국방부가 이전이라도 하면 그새 무슨 병고가 닥칠 듯이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저는 오히려 협박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렸어요. 최재성 전 수석님도 하신 말씀이 많을 텐데 국방위원회에서 의원들과 국방부 장관, 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국방부 장관이죠. 서욱 장관 사이에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여당과 야당의 시각이 다 들어갔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어떤 내용으로 답변했는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방부 장관이 이번 이 문제가 너무 졸속으로 추진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여당 의원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했는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이전이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상당히 높던데 왜 국민들께서 이렇게 반대 여론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너무 좀 빠른 시간 내에 이게 그 검토 없이 배치 조정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선인 신분으로 치고받는 식으로 결행을 압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떻습니까? 신구 정부가 원활하게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던데 저희 이제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군 통수권자이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휘하시는 국군 통수권자 임무를 수행하시는 그 기간과 그 이후의 기간을 저희는 명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인수위에서 결정 사항들을 해서 혹여라도 안보의 공백과 허점이 생기고 이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생긴다라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양쪽이 다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 뭐 지휘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인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 안보상의 문제가 생겨서 국민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누구 책임이냐? 서욱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다. 왜? 현재 지휘권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아직까지는 야당 의원이죠.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을 하자 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린 후에 청와대가 그전에는 협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 갑자기 기류가 바뀌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서욱 장관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인수위 국방부 몇 명 파견했죠? 지금 한 184명 정도라고 전 보고를 받았는데 인수위에 파견된 국방부 인력들이 그럼 안보 공백을 무시하고 정치적 결단에 동조하지 아무 역할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청와대가 갑자기 안보 공백을 꺼내들도록 국방부가 정치적 행동을 한 게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기 이제 그런 그 실무적인 인수위 ESC가 가고 나서 지금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었는데 본인은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그 우려를 계속 교감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교감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그 오전에는 협의하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했다가 왜 생각을 바꿨냐라는 걸 여쭤보는 건데요. 그거는 잘 모르죠. 다음은 제가 자, 이렇게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또 야당 의원이 몰아붙인 자세를 보였고요. 여당과 야당의 군 출신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군 출신 의원들은 뭐라고 질문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서욱 장관은 어떤 내용으로 답변했는지 차례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과 답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보 공백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안보 공백은 필연적으로 따르죠. 한번 띄워보세요. 특히 여러 가지 중에서도 비행 금지 구역에 대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임의대로 저렇게 인수위에서 저렇게 국가 중체한당을 3.7km까지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드론을 참지할 수 있는 레이더나 그 전파하게 할 수 있는 전파 차단 장치를 다 설치했는데 국방부 지역은 거기 설치돼 있습니까? 뭐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그렇죠. 어려운데요. 자세하게 안 했대요. 국방부 지역은 취약한 거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대공초소 설치는 필연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저기 경호경비의 개념에 맞게 그 재배치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2달 이내 충분해요. 제가 무수히 단말기를 들고 중영 때부터 왔다 갔다 많이 한 건 장관님 잘 아시잖아요. 예, 의원님 이게 지금 그 저희들이 전술 조치하는 단말기 들고 이동하는 소요하고 하는 이사하고의 차이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2개월 만에 우리가 옮겨가서 안보 공백이 생긴다고 이렇게 다른 경우가 한 거는 이거는 과장된 이야기다 이거죠. 지금 장관님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것은 이제 저희 국방부 구조상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한 2개월 5월 10일 전까지 빠듯하거나 하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걸 할 수 있다. 그런 안보 공백이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요구받는 거는 그보다 훨씬 짧은 시간을 요구받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 예. 국민의힘 의원들은 좀 몰아붙이고 서욱 장관은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고요. 비용 문제가 이번에 상당한 또 논란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용 문제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과 서욱 장관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문제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 차례로 김민기 민주당 의원 그리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이 질문과 답변을 차례로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쓸 때는 그에 적합한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그 절차 이행 후에 그다음에 정당성을 부여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예산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누구 쌈짓돈처럼 그냥 쓰는 지금 예가 된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우리 장관께서 결심을 하고 수행한다면 2달 이내 가능합니까? 뭐 이제 정상적인 절차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496억이 왜 나오느냐? 이것은 예타 면제 기준은 500억 이하로 답에다 문제를 맞춰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꼼수가 있는 거고 이거 절차적 정당성을 전혀 지키지 않을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런 게. 그리고 국방부 이사 비용은 118억이고 그잖아요. 장기적으로 합참이 남태령으로 넘어갈 때 한 1,200 정도가 소요된다. 이게 추가 비용 정도 지금 그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 맞죠? 지금 이제 어제까지 이렇게 제가 그냥 잠정적으로 받아본 것이 조심스럽긴 한데 뭐 400 뭐 한 20여억 원 정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렇죠. 1조라는 이야기는 그냥 괴담에 불과한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스텝이 이제 그 당선인께서 발표를 하실 때 이제 합참 이전을 또 얘기를 하셔서 거기에 이제 추계를 하는데 이제 뭐 1,200억은 김은혜 대변인께서 얘기를 그렇게 하신 것 같고 저희 예. 추산은 좀 다른데요, 계산이. 합참 이전 비용. 예. 이전 비용이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든다는 말씀. 얼마 정도? 지금 인수위 쪽에서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나오는 비용이나 이런 것보다는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서욱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서욱 장관은 현 정부의 국방부 장관이고, 어쨌든 지금 정부의 협조가 있어야 윤석열 당선인의 이전 계획이 착실하게 수행될 수 있는데, 당장 예비비 문제부터 예비비 사용부터 지금 제동이 걸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논의할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윤석열 당선인은 5월 12일부터 나는 청와대 안 들어갑니다는 뭐 이미 확고하게 밝혔어요. 그 안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예비비 사용도 만약에 안 되고 그러면 이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당선인과 대통령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저는 청와대 선입주 후검토라고 봐요. 여전히 이 상황에서도 청와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니, 들어가야 된다고 들어가야 보는 된다? 거죠. 그래서 당선인이 너무 억지로 막 꿰맞추려고 하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게 다 파장이 일어나고 혼란,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현재 당선인 집무실을 5월 10일부터 거기를 대통령으로 취임한 다음에 또 거기를 쓰겠다고 하면은 오늘 통이동 당선인 사무실 그냥 쓰겠다 이런 얘기까지 그러면 있죠? 또 얼마나 큰 또 혼란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공감과 절차적 정당성 얘기를 했잖아요. 공감은 국민 상당수가 하고 있어요. 청와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공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디서 지금 비공감이 나오냐. 왜 이렇게 빨리 국방부 현재 용산이냐. 여기서 비공감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조사를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저는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여기는 공감해요. 그런데 왜 비공감이 많이 나오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그거는 이렇게 빨리 졸속적으로 그것도 국방부가 있는 그곳으로 이렇게 빨리 여긴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을 안 했던 분들도 경험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집을 이사 갈 때 최소한 알아보고 준비하고 이사 가서 이삿짐 풀고 이제 살만할 때까지 안착될 때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요. 가게를 하나 차릴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집무하는 그 공간을 그것도 40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이 있는 곳으로 간다? 이것에 대해서 비공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요. 적어도 이 정도의 반대나 논란이 있으면 한 번쯤 적어도 시기 문제만큼이라도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게 그야말로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그런 당선인의 바람직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문제가 생기고 했는데 그냥 고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국힘 내에서도 볼멘 소리가 나오고 역대 합참의장 11분이 이거 안 된다고 또 나오고 이거 초유의 일이거든요. 그다음에 뭐 조갑재 씨와 같은 아주 대표적인 안보와 보수를 강조하시는 분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게요. 그게 국민 공감 지점하고 똑같습니다. 이전은 모르나 왜 이렇게 졸속으로 빨리 안보의 이 책임까지 우려되는 이런 것을 하느냐 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좀 참작을 한다면 청와대에 우선 선입주하고 그다음에 후 추진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이걸로 앞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윤 당선자가 취임 연후에 이제 국정 운영,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에 대한 이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도. 그러니까 지금 저는 취임덕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역대 당선자 중에 가장 기대치가 지금 저조한 것이 이 문제에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반발과 어려움에 봉착을 하면 한 번쯤 시기라도 재검토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자, 청와대를 일단 들어가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적 공감대도 구하고 그다음에 용산 국방부 청사 이사 계획도 순차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계획 수립하고 나서 하는 게 가장 맞지 않겠느냐라고 이 의견을 주셨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나는 통이동 사무실에서 그냥 당장 할 거예요. 예산이 만약에 집행이 안 돼서 할 수가 없다면 그때부터 공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의지가 확고한데 그걸 이제 바라봐야 되는 국민 입장에서는 그게 또 어떨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또는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현재 대통령이고 또 국군 통수권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비비도 사용하는데 협조하지 않고 또 군인들도 국방부 이전하는데 반대 의견을 계속 표시하면 결국은 이전 대통령 집무실을 당장 이전하지 못할 거다. 그러면 어디 가겠느냐? 결국은 청와대로 다시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선입주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당신이 한번 예산을 어떻게 하든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든 또는 더 나아가서 많은 노력을 들여서 예를 들어 국회도 설득하고 해서 한번 이전해 보라 그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내세운 공약을 당신 힘으로 이행을 해라. 내가 도와줄 필요는 없다. 도와줄 생각은 없다. 그런 취지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예비비까지 만들어주고 국민에게 청와대를 돌려주겠다는 그 공약을 내가 도와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라고 본다는 거죠. 근데 사실 청와대에서 그 집무실을 밖으로 옮기겠다는 거는요, 저 고대 왕실에서 오두막집으로 옮기는 것하고 비슷하거든요. 아마 그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에 들어가서 6개월 지나면 저는 못 나온다고 봐요. 그러면 더 많은 이유가 생길 것이고 또 더 많은 반대자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국방부가 이전하면 군 컨트롤 타워가 이전하고 이런 문제 많이 봉착하거든요. 우스갯소리로 육사 이전하는데 제일 반대하는 분들은 또 거기에 골프 치는 분들이다. 태릉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분들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무슨 시설이 하나 옮겨갈 때 그 시설에 또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시설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지금 그 대통령이 집무실을 옮기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기본 취지에 처음부터 반대한 분들이 없었다는 거죠. 이 작은 내용인데 지금 청와대는 제가 보기에 법적인 절차 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반대하고 대통령이 집무실을 5월 10일부터 이전하는 문제를 못하게 막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것을 그냥 해버리면 이제 무슨 발목 잡기다 또는 대선 불복이다 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많이 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자신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도 청와대에 있는 집무실을 사용하지 않고 오늘 지금 발표했듯이 통이동 사무실을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이동 사무실은요, 과거에 저도 국무총리 인사청문 준비를 위해서 그쪽에 여러 번 그 건물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요, 부속실도 없고 복도에서 그냥 곧바로 문 열고 들어가는
회의실에 소파를 놓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올해 그 건물에서 집무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무슨 통신시설 이런 쪽도 전혀 구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정말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기도 벅찬 곧바로 NSC로 옮겨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이런 문재인 대통령 또는 민주당에서 보여주는 이런 이유보다는 좀 더 신임 대통령에게 국정을 하루빨리 넘겨주는 그런 의미로라도 좀 협조를 하고 최소한의 예비비라도 사용하게 해서 최소한의 이전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도 제가 질문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5년 뒤까지 생각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5년 뒤에 다른 대통령 당선이 나와서 다시 또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국민적 공감대와 명분이 있어야겠죠. 그걸 항상 명분으로 내세우는 거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번에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것이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닌 그야말로 국민과 함께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데 최선의 방안이다라고 하는 공감대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나온 것으로 보면 어쨌든 간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안에 검토를 해서 결론 내린 건 분명해 보이고 또 국민 여론 수렴 절차가 빠져 있고 야당과의 의견 수렴 절차는 더더군다나 빠져 있고 야당과 협치, 소통을 통합을 강조했는데 빠져 있잖아요. 비판한다고 비판만 하고 있고 또.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결정이 되면 5년 뒤에 다른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 우리는 또 이러한 혼란과 이런 진통을 우리가 또 국민적 비용으로 사회적 비용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할 것이냐.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는 이해해요. 5월 10일 날 안 들어가요. 청와대 안 들어가요? 이해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영속적이 될 것이냐. 다음 대통령도 윤석열 당선인과 생각을 똑같이 해서 또 그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해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은 여기다. 과연 그럴 것이냐. 이번에 바꿨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답변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나 지금 계속 나름대로 서울에서 가장 옮길 수 있는 선택지로서 찾아서 합리적인 부분을 찾아서 결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아예 청와대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것, 대통령이 청와대 구역을 국민들에게 반납하고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자유롭게 여가 생활을 지킬 수 있는 공원 내지 또는 북악산이나 인왕산 부근까지도 모두 다 군사시설을 해제하고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을 반대하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이미 오랜 세월 동안에 충분히 숙고해서 결정을 한 것인데 지금 그러면 대통령이 옮겨갈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자리가 국방부다. 네. 국방부 구역만이 서울에 남아있다. 만약에 서울 인근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이건 또 개헌 사안이라는 것이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이니까요. 그러면 서울 내에서 갈 수 있는 곳이 곳 중에 가장 합리적인 곳이 이곳이라고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하는 것인데 물론 국민들께서 찬반의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곳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겨서 앞으로 이제 국민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앞으로 역할이죠. 근데 초기부터 거기 옮겨가서 다음에 5년 후에는 또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이 문제 자체 하지 말고 다시 청와대에 들어가라. 청와대에서 나오지 마라. 그런 취지는 아니죠. 그런 취지는 아니고 제가 드린 얘기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윤석열 당선인 측이 답변이 안 돼 있다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은 국민께서 이미 합의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그런 공약을 하고 또 대선 이후에도 그 문제를 문제 제기하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에서 갈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남은 공간이 용산 국방부 청사와 또
용산공원 앞으로 그 개발될 용산공원 일대니까 이쪽으로 옮기겠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전 국민이 반대한다면 그때는 다른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그렇지 않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여론이 어떻게 나타날지 좀 봐야겠습니다. 좀 짧게 뭐 하실 말씀 있어서 짧게 하시죠. 예. 그게 설명이 돼야 돼요. 왜 취임 전에 용산에 가야 되는지 졸속으로 이렇게 하면서까지. 그러면 지금 이건 이미 여러 차례 지금 얘기했죠. 나온 얘기는 딱 그거거든요. 예. 안에 들어가면 못 나온다. 예. 근데 그 근거가 없어요. 그냥 안에 들어가면 못 나온다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청와대가 12만 평이에요. 상당히 크네요. 용산이 8만 평입니다. 예. 그러고 상당 기간 공존해야 되잖아요. 국방부 합참하고 국방부 건물을 져서 나가려면 그건 뭐 5, 6년 걸리니까. 그래서 공존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용권 있는 서열 1, 2, 3, 1, 2, 3가 다 한 공간에 근무하는 아주 기본적인 ABC가 없는 거예요. 예. 아무튼 그러면은 12만 평을 뭐 이 얘기는 이제 시시비비 가리자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국민과 소통하고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다. 그리고 용산도 당선인이 얘기했지만 용산공원, 그다음에 대통령 집무실이 보이는 역시 이것도 소통 개방이거든요. 그러면은 12만 평이 더 낫겠어요? 8만 평이 더 낫겠어요? 그래서 어디를 검토하든 간에 우선은 시일이 촉박하고 이렇게 졸속으로 할 수는 없으니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해명은 들어가면 못 나온다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왜 들어가면 못 나오느냐? 지금 40일 만에 이거를 해내겠다는 의지면요. 들어가서 나오는 거는 그건 시군죽 먹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거는 무리가 있고 이런 일을 40일 만에 해내겠다고 하는 당선자가 들어가면은 의지가 바닥해져 가지고 집무실 이전하는 게 그러면 이 소신이 꺾이고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그거는 설명을 좀 근거 있게 하기가 참 사안 자체가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적어도 시기적인 거 검토하는 요 시기적인 거라도 좀 당선인이 조정을 해서 다들 충돌 없고 또 갈등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막 출범해야 될 윤석열 정부의 이제 행정 수반이 그게 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말이죠.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불통 정부, 불통 대통령이라고 비판을 해왔었는데 이런 문제야말로 문재인 대통령 빨리 만나서 또는 당선되고 나서 아직 민주당 지도부 또 민주당 내부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좀 만나서 이야기를 같이 해보는 것. 서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이번에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아마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인수위원들이 왔다 갔다 했죠. 용산하고 광화문. 그 다음날 대통령 당선인이 또 두 군데 갔다 왔죠. 용산. 이게 아마 전부 아닌가 싶어요. 의견 수렴 절차로서는. 아니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브리핑까지 했지 않습니까? 아까 그 다음에 이제 브리핑을 한 거죠. 설명하고 또 언론인들의 질문 답변도 받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이것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계속 이야기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지금 말씀은 결국에는 저 시간을 왜 이리 빨리 촉박하게 서두르느냐. 내가 퇴임하고 난 다음에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 뭐 그런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관계없는 일에 왜 내가 당신이 내세운 공약을 내가 왜 이행해 주느냐. 그런 심리가 너무 깔려 있다고 자꾸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뭐 5년 후 이야기는 그 한참 후 이야기인데요. 이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는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더 대통령 현 문재인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사이에 그 소통할 필요성이 조금 더 있는데 그것조차 지금 안 되니까 옆에서 보면 좀 답답하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 뭐 여당과 야당 지난 대선 때 여당과 야당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의 생각은 뭐 그 생각 그대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국민에게 보여주는 첫
모습이고 이러한 때야말로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해왔던 소통과 협치, 통합의 정신이 발현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다시 한번 드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이 문제가 처음이 아닙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나오고 인수위가 우리는 앞으로 국정을 이렇게 이끌어가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지금 이것은 예비비 관련해서 그 예비비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대부분의 정부는 출범하면 정부 조직을 바꿉니다. 우리는 일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정부 조직을 바꾸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정부 조직을 바꾸려고 했거든요. 그때도 아마 해양수산부 폐지하고 통일부 폐지하고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됐었는데 당시 인수위원장의 발표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인력을 줄이고 국책 과제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처수로는 1960년 이후, 중앙행정기관 수로는 1969년 이후 가장 작은 정부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새 정부는 스스로 몸집을 줄이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던 일이나 소속된 기관이 축소 폐지되는 공무원들에게는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직 개편은 대한민국의 세계 인류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대한민국의 인류 국가로 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라고 인수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나는 거기에 인수위가 마련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수년에 걸쳐서 공들여 다듬은 정부 조직에 대해서 인수위 출범 20일 만에 개편안을 확정하고 불과 1, 2주일 만에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큰일이 정말 토론이 필요 없는 일입니까? 이 정도는 우리 국민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문제라서 토론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국민들은 알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까? 국민들이 선거로 대통령을 뽑아주었으니 이런 문제는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백지로 밀어줘야 하는 거 맞습니까? 사리야 어떻든 물러나는 대통령이 나서는 것은 새 정부 발목 잡기로 보일 우려가 있으니 그러지 말고 뒷모습이 아름답게 산뜻하게 그냥 물러나라는 충고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답답하지요. 떠나는 대통령이라 하여 소신과 양심에 반하는 법안에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에 애써 가꾸어 왔던 모든 가치를 무너뜨리는 일에 서명을 요구하는 일이 당연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새 정부가 할 일은 새 정부에서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좀 마지막 이야기가 또 지금 현재 상황과 맞물려서 말이죠. 새 정부에서 할 일은 새 정부에서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14년 전이네요, 벌써. 그 정부 조직 개편안은 그야말로 인수위에서 안을 갖고 있다가 당시 최재성 의원과 제가 또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네. 네, 정부 조직 개편안을 놓고서. 예, 저도 그때 이제 당 대변인을 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인수위원회에서 안을 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현직 대통령한테 그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안에 안 맞는 거고요. 이번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는 사안인데 너무 졸속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게 노무현 전 대통령님은 이거 내 소신과 양심까지 팔으라는 거냐. 참여정부 때 대통령이 애써서 지금 정부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걸 그러면 변경하는데 서명하고 나가라는 거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윤석열 당선자의 집무실 이전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은 공감한다 그랬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 조직 개편안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건 잘못됐다는 게 내 소신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이거는 공감한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나 절차와 방법, 시간 이런 것들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발생하는 책임져야 되는 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사안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감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썼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건 반대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다는 점에서 조금 사안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도대체 이 문제를 앞으로 그런데 저 당시에는 말이죠. 저렇게 인수위와 당시 정부가 충돌하다가 막판에 합의점을 찾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통일부는 존속하고 해양수산부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좁혀서 합의점을 찾았거든요. 이번에도 지금은 이렇게 충돌하고 있잖아요. 정치라는 게 뭐겠습니까? 서로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지만 어쨌든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 안에서 절충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죠.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를 현 정부가 존중하고 동시에 이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현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윤석열 당선인 측이 인정을 하고 그래서 절충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사실 저는 계속적으로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키지 못한 약속을 윤석열 당선인이 그것도 그 취임 초부터 확실하게 지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더 협조가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유를 많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 문제를 사실 좀 크게 생각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께 약속했던 일을 후임 대통령이 이룰 수만 있다면 그것만 해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지. 저는 이제 단순히 지금 처음에는 경호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안보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협조한 것은요, 그냥 법률안에 서명한 거예요. 근데 그 서명은 며칠 후에 해도, 정부 조직이, 정부 출범 이후에, 곧바로 출범한다 해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 문제는 이사를 2번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청와대에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또 딴 데로 옮기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문제 해법의 이 지름길이 아닐까. 그리고 아마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께 약속한 일이 너무 강하게 약속을 해서 5월 10일이 되면 청와대가 아닌 곳에서 집무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저는 반드시 지킬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통이동 사무실에서 대통령 집무를 시작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시간 의제 같은 것 제한을 두지 말고 정말 폭넓게 대한민국의 지금을 책임지고 있고 또 앞으로의 5년을 책임질 당선인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좀 이야기를 하면 어떤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자, 어쨌든 대한민국 청와대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 때부터 사용해왔던 공간이죠. 그 땅이. 그리고 백악관은 기억하십니까? 아마 초대 미국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백악관 공사를 지시하고 본인은 거기서 못 살았을 거예요. 그 다음 대통령부터 살았고 제가 그림 준비했는데 백악관 그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말이죠. 백악관은 웨스트윙, 이스트윙, 이스트윙에는 영부인의 집무실이 있고 대통령 부인의 집무실이 있고 웨스트윙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데 이스트윙과 관저가 있는 곳이 중앙 공간인데 여기까지는 관광이 가능해요. 사람들이 들어가서 구경하는 게. 그리고 멀리서 웨스트윙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워싱턴 모니먼트가 있고 또 링컨 기념관이 있고 의사당이 있고 이런 일련의 이 공간들이 미국의 정치를 상징하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제 국가 중에 또 하나 상징적인 곳이 아마 프랑스의 엘리제궁. 그렇죠. 우리가 엘리제궁을 가본 분은 많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프랑스의 대통령이 일하고 사는 곳은 엘리제궁이다. 프랑스엔 예전 고성 같은 게 많으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청와대다라고 하는 게 인식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바꾸겠다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인데 그 시기가 5월 10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 그대로
당선 첫날부터 나는 다른 곳에서 일할 것이다. 청와대는 국민에게 돌려드릴 것이다. 이걸 법으로 뒷받침해야 되는지. 법 바꾸자 그러면 또 야당에서 반대하겠죠. 지금 민주당의 다수 의석이니까 청와대를 대통령 집무실이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버리면 또 못 가니까 말이죠. 청와대를 대통령 집무실이나 대통령 비서실에 관한 직제가 있는 것은 대통령 비서실은 정부조직법에 규정돼 있고요. 예. 그리고 실제 그것은 이제 명칭과 근거만 있고요. 예. 비서실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예. 있고 그 대통령령에도 사실 대통령 비서실에는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을 둔다고 해서 그 수석비서관의 이름들은 또 배치표에 의해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그 자유롭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위치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며칠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두 분간 참 차분하게 두 분의 얘기를 잘 들을 수가 있었는데 듣고 나서도 제 가슴은 여전히 좀 답답하네요. 더 명쾌하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